2쪽 사회문화 6번 감정 나오는데 나중에 법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 논의하는 건 혐오란 말이야. 우리가 혐오한다 그러면 외국인 혐오 이거 무슨 포비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봐봐. 특정한 감각 경험이라 했잖아. 전부 다 혐오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안이 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첫 번째, 특별한 그 경험이 있었는데, 나를 오염시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거의 걱정에서 두려움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만들어내. 기본 혐오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한 거야. 특정한 감각 경험은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고, 그런 특정한 반응하고 유사한 것이 생기면 나를 또 신체적 반응, 혐오감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려움이 혐오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지. 이와 같은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혐오의 감정은 생리적 반응도 있고 인지적 평가 과정 두 개가 합쳐지면서 혐오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야. 사회적 인간관계로 그 방향이 바꾸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뭐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주의 차별이라든지, 알았니? 중국 사람 싫어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이들을 회피하거나, 혐오의 감정에서 나오는 게 회피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의 특성을 가진 집단. 두 번째,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인, 그러니까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 집단, 비주류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회 구성원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뭐 혐오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범죄인 혐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건 오히려 이해는 되지, 그지? 뭐 탈북민에 대한 혐오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혐오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하고 어떤 작동 원리인지 그 생리학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을 가지고 설명했어. 누스바움은 생리, 심리적 반응인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 또 이번에는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돼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 발전하는 거지. 원초적 혐오가 투사적 혐오로 발전한다. 그런 얘기야. 원초적인 것은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 특정 개인들이 특정 소수 대상에 대한 혐오. 이거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거야. 원초적 혐오는 죽음 및 부패 같은 인간의 동물성,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거다.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의도된다는 얘기는 원초적 혐오가 투사적 혐오로 확대되는 순간 이건 문제가 되지.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대상을 그렇게 할 때 원초적 혐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혐오의 대상이 있는데 혐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돼서 야, 저 사람 지저분하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막 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있다고 생각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전가한 거야. 전가한대. 글로 떠넘겨 버리는 거야. 혐오가 정당화되려면 혐오의 대상에게서 초래되는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혐오감이 생기는 거야. 그 문제 있지, 그지? 투사적 혐오는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확대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사회 현상으로 확대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어. 근데 사회 현상으로 사람들이 그 사회가 모두 그렇게 혐오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투사적 혐오가 되는데 얘는 사실 근거가 미약하단 말이야.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대. 차이점이지. 투사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야. 처벌.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원초적 혐오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사회적 맥락으로 확대되는 투사적 혐오가 되면 이거는 처벌을 통해서 뭔가 혐오심을 갖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스바움의 얘기다. 혐오의 표현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한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현행위,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혐오의 고치 선동, 제3자인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첫 번째, 배제, 차별, 폭력, 조장, 정당화한다.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한다. 즉, 왜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이거야, 이거.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 헌법적 가치가 뭔데?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침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 혐오 표현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돼야 하며 무슨 말이야? 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 혐오를 제한해야 된대. 근데 그러면 혐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야. 우리도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지. 라고 반박하겠지. 이를 통해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둔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혐오 표현을 하더라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 놔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혐오스러운 건 다 똑같은 거니까 혐오 표현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표현의 자유의 근거는 두 가지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니까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어.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니까 혐오 표현도 표현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헌법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이제 규제하는 거 법적 규제가 있고 형성적 규제로 나누는데 법적 규제는 형사처벌하는 거고 민사구제하는 거고 차별 시정하는 거고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 형성적 규제는 국가기관 또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캠페인, 이게 처벌이 아니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혐오 표현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라는 거. 교육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거. 그러면 목적은 똑같단 말이야. 법적 규제는 처벌을 통해서 막는 거고 형성적 규제는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거야. 유도하는 거지. 그치?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 생각은 형성적 규제라고. 혐오 표현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혐오 표현이 법적 처벌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화시켜 가지고 형성적 규제로 하면 표현의 자유를 그 사람들한테도 보장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한편 대항 표현이라고 했어. 우리 카운터 펀치랑 똑같은 거야. 대항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혐오감을 가지고 혐오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너가 한 표현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너를 혐오한다. 이게 대항 표현이야. 알았니? 그래갖고 서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펀치를 날렸더니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야. 그러면 이게 카운터 펀치가 세면 혐오 표현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잡아봐. 펀치를 휘두르면 상대방이 펀치를 휘둘러.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펀치를 휘두를 수가 없는 거야. 마음 놓고. 휘두르는 순간 자기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대항 표현이란 말이야.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과 같은 대항 표현은 방관자 묵인의 힘으로 얻는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자 사회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항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관과 묵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맞서는 거다. 두 번째, 사회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항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형성적 규제가 더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는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며, 이 회의는 뭐야? 의구심이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항 표현으로 혐오 표현을 없앨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품는단 말이야. 알았니?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지겠지. 대항 표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럼 혐오 표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법률로 처벌해야지 라고 법적 규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못하게 억제하는. 이해됐어? 미국에 비해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종차별, 그 축구 경기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거야, 아니? 이 가운데 규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독일 같은 경우 혐오 표현에 관한 법제가 있고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들 학살하고 막 그런 거야. 이거를 그런 적 없다라고 역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혐오 표현이 돼. 처벌하겠대.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의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에 의해 부여되는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되는 경우 전부 다야. 집단 외부에 의해서 집단 내부가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의 전체의 표적으로 하였다면, 자, 전부가 아니라 일반 대중은 뭐야? 전체. 이 안에 있는, 전체 속에 안에 있는 집단이 있어.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다. 그 전체 일반 민중 속에 또 특정한 집단인데 이 집단을 표적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집단에 대한. 또한 위와 같은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은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동죄로 판단하며 이 처벌한다는 얘기지. 독일이 제일 강하단 말이야. 인터넷에 올리면 대중선동죄. 해당 인터넷망의 해외 것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내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국적을 가리지 않는 거야. 알았니? 이게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다만 이 외국에서 한 게 독일 자국 내에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지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이 그걸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혐오 표현을 법제로 하는 경우 부정을 하는 경우도 혐오 표현이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이면은 그 집단 모욕에 인정한다는 점, 집단 모욕죄도 있고 대중선동죄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있다.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가지 나왔어. 부정하는 경우, 두 번째 집단 모욕하는 경우, 세 번째 대중선동하는 경우 게시,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이래서 독일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예시지, 그지? 자, 마무리할게. 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했대. 여기저기 다 널리 퍼진 거야.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 말은 독일처럼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제 처벌을 강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없어. 관련 법령의 제정 속도도 더디다. 빨리빨리 혐오 표현을 없애는 어떤 법적 처벌이 없단 말이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네? 그리고 처벌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있네?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의 강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필자는 뭐 하고 싶은 거야?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법적 처벌을 빨리빨리 만들어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이 글은. 알았지? 유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혐오 표현이 뭘까요? 라고 지금 얘기했어. 혐오 표현은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혐오가 그런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세 번째 문단 한번 볼래? 혐오가 뭐야? 그러면 혐오라는 것은 규제 방식으로 혐오 표현은 나왔네, 그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혐오 표현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의 근거로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적 가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아니면 개념은 여기 있잖아. 됐네, 거기 있네.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소수자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그게 바로 개념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2번 혐오의 감정이 형성된 과정. 자, 이거는 처음에 이걸 이룬 거야. 혐오하는 대상이 딱 대상을 보면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혐오로 된다고. 그러니까 형성 과정은 내부적 형성 과정을 말하는 거야. 맞았고. 3번 혐오 표현의 부정적 영향은 뭘까요? 그러면 혐오 표현은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문단에 볼래? 혐오 표현의 부정적 영향. 세 번째 문단. 혐오 표현은 쭉 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다. 고치 선동의 메시지 제3자 청중에 전달하여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한다. 이게 혐오 표현의 결과란 말이야. 아니 영향이라고. 맞았고. 4번 혐오에 대한 규제 방식의 유형은 두 가지가 나왔지. 법적 규제하고 형성적 규제가 있다. 5번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의 허용 범위. 이건 안 나왔지. 대항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면 줄어들게 만든다. 뭐 이런 건 나왔는데 알았니? 그리고 본인은 뭐라 그랬어? 가장 이상적인 규제는 형성적 규제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대항 표현이 실천하게 되면 혐오 표현을 줄일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돼. 그렇게 하고 끝. 허용 범위는 없다. 여기는 허용 범위가 없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없는데 허용 범위가 나왔다는 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원초적 투사적 이 기억 니은이니까 원초적 투사적 혐오 설명으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1번 개인적 차원이 원초적 차원의 혐오고 투사적 혐오가 사회적 차원 맞았고 2번 기억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이건 의도적으로 확대된 거라고 했어. 맞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두려움의 근거 두려워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가 정당성이 없다는 게 투사적 혐오 맞았지. 이것도 기억은 니은과 달리 법의 태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니은은 보호를 받을 수 없지. 그럼 정답은 5번이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니은은
인지적 형성 과정을 거쳐야 둘 다야. 둘 다 인지적 형성 과정이 평가 과정을 거쳐야지. 기업도 님도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간에 투사적이건 전부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은 5번이 틀렸네. 3번 A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자, 필자는 A에서 형성적 규제를 더 이상적이라고 얘기했어. 형성적 규제. 그러면 전제, 왜 형성적 규제가 더 좋을까? 그러면 처벌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지. 법적 규제하고 좀 다른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 되지. 1번 혐오 표현의 위해성은 대항 표현을 통해 제거되기 어렵다. 그러면 대항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게 형성적 규제거든.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으로 자, 혐오 표현의 위해성은 이라고 나왔지, 그지? 이거는 사실은 위해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혐오 표현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위해성이지, 그지? 대항 표현을 통해 제거되기 어렵다. 사실은 대항 표현을 통해서 제거되지, 그지? 그러면 A의 반론이지. 그러니까 제거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A의 반론. 그러니까 제거되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 법적 규제로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법적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는 바로 1번이야. 형성적 규제가 아니라 법적 규제. 법적 규제가 왜 좋지요? 그러면 혐오 표현의 위해성은 대항 표현을 통해서 제거되기 어려우니까 얘를 법적으로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A하고 상관이 없지, 그지? 2번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도 표현이야. 그럼 혐오 표현도 표현인데 이 표현이 부정적 표현이잖아. 그러면 처벌하면 혐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야.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그러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혐오 표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형성적 규제지. 그러니까 정답 2번이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형성적 규제를 쓴다고.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정답 2번. 3번.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사실은 대항 표현 할 수 있지, 그지? 원래 대항 표현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봐봐.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라 대항 표현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의구심을, 회의를 갖는다고. 이게 본문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소수자가 대항 표현? 그게 그러면 혐오 표현이 없어질까? 난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지. 이건 지금 형성적 규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 지금. 4번 국가 주도의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은 법적 규제 성격 아니지. 형성적 규제 성격에 속한다. 이건 말이 틀렸고. 5번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규제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안 나와 있어. 여기서는 법적 규제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한계지 어렵다는 게 한계가 아니야.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도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면서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형성적 규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일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4가지 방식으로 규제한다고 그랬잖아. 법률적으로. 그게 B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래. 독일에 거주 중인 A씨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단체인 호주의 한 연구소 홈페이지 아우슈비츠의 허위라는 의견의 인터넷을 게시하고 유대인이 독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방을 게시해서 게시 중에 그 다음에 이를 확인한 유대인이 모욕죄 등으로 A를 고소해버렸어. 모욕죄. A는 모욕적 멸시 및 악의적 경멸에 의한 대중선동죄 게시했으니까 집단 모욕죄 특정 유대인이고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위반으로 독일의 처벌을 받았다.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는 호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외부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 대중선동죄는 인터넷에 게시한 거고 집단 모욕죄는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했단 말이야. 자, 1번. 독일 법원은 A의 비방이 일반 대중에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집단, 어떤 집단이야? 유대인 집단을 말하는 거지.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 여기서 조심해야 돼. 대중하고는 분리됐지만 집단 구성원 전체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대인 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지. 그지? 2번. 아우슈비츠가 허위라는 A의 주장. 이거 부정 표현도 혐오 표현이라고 했어. 부정하는 발언이고 혐오 표현으로 간주한 거지. 이건 아까 선생님 첫 번째로 얘기한 거야. 부정 표현도 혐오 표현이다. 세 번째. A가 호주의 인터넷.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이미 설명했고. 4번. A가 유대인에 대한 비방을 인터넷에 게시했어. 그러니까 대중선동죄에 해당되고. 5번. A가 집단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A를 고소한 유대인이 그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야. 대표한다는 점이 인정된 것도 아니고. 조심해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중선동죄, 집단모욕죄, 소셜네트워크 집행법 위반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렇고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모든 구성을 대표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이유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지요 라고 해야 돼요. A의 의견 A의 의견 그리고 비방. A가 자신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비방. 됐어? 이 얘기는 전체를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표적으로 했다. 그럼 여기 지금 5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그지? 5번이 틀린 거야. 나머지 전부 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한 거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5번. 문맥상의 A부터 E까지 바꿔 쓸 수 있는 말에 대한 거야. 틀린 거. A는 유발하다야, 유발하다. 유발하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전가하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전가시키다.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지. 이건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야. 알았니? 전가하다. 물려준 게 아니야. 3번은 조장하다, 부추기다. 남용은 많이 쓰는 거지. 그지? 함부로 막 쓰는 걸 남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만연하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전염병 현상들이 널리 퍼지다 라는 뜻이니까 맞았지. 정답 2번이고 전가하다는 얘기는 책임을 전가하다. 누구한테 미룬다 라는 뜻이야. 정답 2번이다.